예,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처음에 강연 요청을 받고서 민선회란 말을 저는 처음 들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당규에 보면은 당원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죠. 그동안에 지구당을 중심으로 이제 주로 대의원들 행사를 많이 했는데 그거보다는 각 지구당에 너무 귀속되지 않고 좀 자유롭게 당원들의 의견을 좀 개진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당원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았던 것 같은데 마침 서울시당에서 민선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또 하나의 정당 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SNS가 이렇게 활발하게 발전하고 네트워크가 생기고 또 옛날 같지 않고 이제는 당원들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참여하고 직장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대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게 되면은 이 온라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정당을 시작할 적에만 해도 온라인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전부 지구당에서 재래식으로 이제 쭉 했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2층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1층에서는 기존에 하던 당원들이 주로 오프라인 활동을 많이 하고 2층에서는 온라인으로 새로운 당원들이 활동을 하는 그런 2층 집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형태로 당원이 지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당이 발전해서 이제는 권리당원이 뭐 지금 150만, 오늘 누구는 250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당 총무국에서 이제 아실 텐데 제가 당대표 할 적에는 권리당원이 한 70만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3년 전에는. 근데 벌써 100만은 훨씬 넘어섰고 당비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00억 이상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재래식 정당하고는 전혀 다른 정당이고 아마 전 세계에서 이렇게 당비를 많이 내고 활동하고 개혁적인 당원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주 유일해요. 유럽의 개혁 정당들이 영국의 노동당이나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3인당 같은 경우들이 활발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역시 재래식 정당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그런 정당입니다. 이가 유사한 형태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때 무브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는 지구당이 별로 발전되지 않은 데기 때문에 당원들끼리 무브원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정책 토론도 하고 정치 토론도 하는 그런 걸 많이 해서 오바마 당선되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고 이제는 무브원이 처음엔 가족 부부가 시작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해서 아마 가입자가 한 2,500만이 넘는 그런 굉장한 전 세계적인 정치 네트워크가 지금 돼 있는데 그건 정당 차원이 아니고 시민사회 운동으로서 발전하는데 성향은 미국 민주당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아마 우리 당이 이렇게 발전해 가면은 명실공히 아주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당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선회라는 말이 시작은 이렇게 작게 하지만 큰 지평을 열어나가는 새로운 정당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지난 1년을 좀 돌이켜 보고 앞으로 내년 총선 그리고 재집권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이렇게 전망해 보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힘든 정도가 아니고 꼴 보기가 싫죠. 보기가 싫어요 정말로. 지난 1년 동안 이렇게까지 갑자기 나라가 헝클어지리라고는 우리가 예상을 못했죠.
이게 다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진 탓입니다. 저는 지금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우리 당이 책임지고 선거를 치렀는데 졌기 때문에 고생은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되는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지 않아야 되는 게 정당의 그 과제고 역할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참 얼굴을 들 낯이 없습니다. 선거는 이겨야 됩니다. 제가 농담처럼 우리 의원님들한테 가끔 그러는데 선거에 나와서 얼마 전에 떨어진 의원들하고 저녁을 한번 했는데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당신은 선거에 왜 지냐? 나는 7번 한 번도 안 졌다. 응? 지면은 지구 이구의 차이가 그겁니다. 옛날에는 군부 독재나 막 전두환 이런 때는 총칼로 사람을 잡아가고 중앙정보부가 잡아가고 이제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표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표로 싸우는 건데 그 표에서 지고 나면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건 지난 1년 동안 아주 여실하게 느꼈습니다. 실제로 나라가 굉장히 많이 지금 헝클어졌습니다. 오늘 광화문에서 이제 대집회가 있는데 이렇게 굴욕적인 한일 외교를 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또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 그러는데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악화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시중의 경기는 나쁘고 경제가 이렇게 되면은 금년 말 가면은 무역 적자가 제가 보기에는 500억 불은 훨씬 넘어서고 1000억 불에 가까운 무역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1년에 적어도 한 5, 600불 흑자를 낳은 나라가 5, 600불 적자가 난다는 건 1000억 불이 후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IMF 외환 위기 후에 이렇게 무역 적자가 커지긴 처음입니다. 그리고 내수가 그럼 좋으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수도 코로나 때보다도 오히려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한 사람에 대해서 300번 이상 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했다는 걸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360번인가를 압수수색하고 뒤졌습니다. 별걸 다 뒤져요. 아들 것까지 다 뒤지고 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일가 친척 주위 사람들까지. 조국 교수 때도 그렇게 했죠. 그것도 안 되는 일인데 야당의 대표 집을 이렇게 수색을 하고 당사를 수색을 하고 이건 제가 정치하면서 처음입니다. 300번을 뒤져서 못 찾으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걸 찾으려니까 또 자꾸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기소를 했다는데 기소장에 보면 그동안에 거론됐던 건 다 빠졌어요. 대장동에서 438억인가를 받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건 기소 내용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또 쌍방울 회장한테 변호사비 대납을 했다고 시켰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번 조사 과정에서는 한 줄도 안 나와요. 그걸 담당했던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했던 그 회사의 고문 변호사 계좌에 다른 회사 인수합병하려고 들어왔던 돈이 20억인가 30억 있었다가 합병이 안 된 바람에 다시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한참 우기다가 막상 조사 과정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사하면 그 검사 출신 그 변호사를 조사해야 되는데 자기네 편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조사해가지고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다 뒤졌는데 불법적으로 쓴 건 7만 원입니다. 불법적으로 쓴 건 7만 원. 몇십 번을 갖다 수색하고 조사를 했는데 그 선거 때 얼마나 많이 그걸 악용을 했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1년 동안 돌이켜보면은 경제가 무너지고 남북관계가 위기에 처해 있고
대일 구려교계를 하고 미국 가서는 이상한 욕이나 하고 1년 만에 이렇게 될 거라고는 그 사람을 찍었던 사람들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세종시 살고 있는데 세종시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저한테 오더니 나 저 사람 찍었는데 이럴 줄은 몰랐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다 찍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말을 안 들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는데요.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면은 이 검사 독재라는 말이 뭐 실감이 나실 겁니다. 제가 강연문에 사례적으로 이제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다만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우리 책임도 있다는 점을 저는 우리 스스로 좀 자성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27만 표 차이로 졌지 않습니까? 0.7%. 27만 표면은요, 국회의원 선거구가 253개 지역이거든요. 한 지역에서 1000표씩 졌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광역의원이 기초의원이 한 3,000명 되거든요. 2,900명 되니까 기초의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 지구당 한 선거구에서 100표씩 졌다는 얘기예요. 100표. 그렇게씩 져가지고 세상은 완전히 딴 세상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 100표씩만 우리가 더 가져왔더라면은 이런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훨씬 더 안정되게 개혁을 해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정당 활동을 하고 선거 때는 참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주 절감을 합니다. 물론 모든 당원들이 지난번 선거 때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금 부족해가지고 결과는 아주 천양지 차이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뭐 내년 총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53개 지역에서 그 선거를 치르는데 지금부터 1년 동안 잘 준비해서 하면은 지난 2020년 총선만큼 성과를 낼 수가 있고, 또 조금씩만 방심하면 우리가 과반수를 또 뺏기면은 지금보다 더 이제 압박을 받는 진짜 살기 싫은 사회로 갈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과는 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예 못할 거라면 뭐 처음부터 안 하는 거겠지만 할 수 있는데 놓쳐버리는 건 우리의 책임인 거거든요. 전전 때는 이런 선거제도가 없으니까 그 화염병 들고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감옥 가고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고 투표로 하는데 우리가 정성을 덜 기울이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점에서 보면 지금부터 1년을 잘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 4월에 저한테 왜 떨어져서 소리 안 들으려면은 1년 동안 아주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면 됩니다. 제가 정치 여러 번 하고 큰 선거도 많이 치르고 했는데 그 선거 끝나고 나서 보면 결과는 진심입니다. 진정성을 얼마나 가지고 했느냐. 제가 대통령 선거도 여러 분 모시고 치렀고, 여기 서울시장인데 서울시장 선거를 1995년도에 처음으로 치렀어요. 지자체가 돼가지고. 그때 조순 시장 후보를 모시고 제가 선거대책위원장 했었습니다. 그 막중한 책임을 맡아가지고 제가 선거를 치렀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저를 불러더니 이 의원이 이거 선거 맡아서 치르라고. 그때 제가 나이 43살이었어요. 뭐 그때 3선 의원이긴 했지만 재선 의원은 했지만 나이는 아주 젊었는데, 지금 43살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비교해 보면 참 엄청난 중책을 맡은 거예요. 처음으로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았으니까 5%부터 시작했습니다. 5% 지지율이. 박찬정 후보가 30몇 프로 시작을 하고 그 선거를 막판에 뒤집었어요. 역전을 지켜가지고 조순 시장이 당선이 됐는데, 그게 처음으로 우리가
그 지방자치제를 처음 실시하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서울시장을 차지했던 선거입니다. 그게 1995년이니까 벌써 28년 전 얘기네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정무부 시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취임도 하기 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거기서 500명이 죽고 500명이 중상을 입고 2,000명이 경상을 입었어요. 그 아파트 자리에 아크로 비슷한 거 하는 그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서울시장을 맡아가지고 서울시를 잘 이끌어야 우리가 집권 능력이 있다, 관리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이 다음 정권 교체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제가 6개월 동안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시의 3개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 서울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그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그걸 보고서 저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셔가지고 무슨 일만 생기면 저한테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가지고 고생도 참 많이 했습니다. 맨 일거리만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했기 때문에 참 일도 많이 배우고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이제는 당을 책임져야 되는 일들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우리 당은요 그냥 생긴 당이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은 역사가 있는 당이거든요. 제가 부산 가서 강연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대표실에 가면은 역대 당대표 대선 그 사진이 이렇게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신익희 그 대선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임종성 의원이 그 지역 출신이죠. 예. 경기도 광주가 그분의 고향이신데 그분이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해방 후에 정치를 하시면서 자유당 독재에 처음에 자유당 정부에 참여했다가 이승만하고 갈라집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4.4.5 개헌으로 1954년대 그 장기 독재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단호에 맞서 가지고 민주당을 창당을 합니다. 1955년도에 민주당을 신익희 대표를 중심으로 창당을 해가지고 56년에 대선 후보에 나갔다가 한강 백사장 유세까지 하시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선거를 못 끝내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당입니다. 민주당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부터 시작한 당입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쭉 해오다가 윤보선 대통령이 63년도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싸워서 부정투표로 아주 근소하게 졌죠. 그래서 박정희 장기 독재로 들어갔다가 7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나오셔가지고 투표에는 이기고 개표에는 졌다는 말을 남기시면서 지셨어요. 그게 우리 당 후보가 그때까지 다 경선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정당 정치를 정상적으로 했죠. 그 김대중 대통령이 나오셔서 우리 당의 반독재 민주화로 시작했는데 거기다가 큰 방향을 두 가지를 결정했는데 하나가 평화통일론입니다. 4대국 안전보장론. 우리는 4대국 안전보장을 받으면서 평화통일을 해야 한다는 게 반공을 국시로 하던 나라에서 승공통일을 주장하던 나라에서 평화통일론이라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입니다. 북한을 인정하고 북한과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해야 된다. 대중경제론을 주창을 하셨어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당의 노선을 말씀하신 거예요. 평화통일론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두 가지를 우리 당의 노선으로 정립을 해주신 거예요.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서 그 노선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요즘 주창하는 중산층과 평화통일론 이게 우리 당의 큰 강령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다 거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살아온 정당인데 저쪽 당은 누굽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그래 사진을 못 붙여요. 그 사무실에. 예? 거기다 또 누굴 덧붙일 겁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유일하게 있다고 한다면 김영삼 대통령 정도일 겁니다. 그분은 저쪽 당에서 나오시긴 했지만 3당 합당하면서 지역 감정을 아주 악화시키긴 했지만 나름대로의 하나를 척결을 하고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고 개혁을 했어요. 또 가기 전까지는 민주화 투쟁에 선봉에 서셨고 그분 한 사람만 붙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붙입니다. 이게 전혀 다른 당입니다. 우리는 신익희, 장면, 윤보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쫙 붙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다음에 누구를 붙일 겁니까? 이건 예상된 정당이고 전통이 있는 정당이고요. 저쪽은 극우로 파쇼로 살아온 정당입니다. 개혁적인 세력과 극우 파쇼 정당의 차이는 뭐냐면은 개혁적인 진보 세력은 정의, 의를 추구하는 정당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걸 추구하는 정당이에요. 극우 파쇼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권을 추구하는 정당입니다. 이권, 그거를 추구하는 정당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정당은 다른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부자 감세한다고 해가지고 법인세 잔뜩 깎아가지고 재벌 기업들한테 1년에 4조씩 5조씩 세금 감면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서민들 요새 뭐 난방비다 뭐다 뭐 코로나보다도 더 어려운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는 그래도 긴급 지원이라도 해줬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잖아요. 전혀 다른 노선을 가진 정당이거든요. 실제로요 그런 걸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선거를 지느냐? 저 세력의 언론이 결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실을 알리는 언론이 없습니다. 다 언론이 지금 사유화가 돼버렸어요. 종편은 미디어법을 이명박이가 만들어가지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이런 데다 하나씩 나눠줬고요. 신문사는 지금 재벌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지금 서울신문도 가져가고 한국일보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은 YTN까지 이제 또 재벌들이 가져간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YTN 중에서 방송에 가는 거는 무슨 신문사 쪽이 가져가고 텔레비전에 가는 건 또 무슨 종편 채널이 가져가고 그러려고 한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방송과 신문이 사유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배달되는 뉴스라고 하는 건 오염된 뉴스가 대부분이에요. 방송과 언론이 이제 잘못된 요새 기레기라고 그러죠. 기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기레기라는 건데 마지막 엉터리 쓰레기 같은 그 기사를 쓰는 기자들 보고 기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쓰레기 같은 기사를 다 모아놓은 게 지금 기성 언론 아닙니까? 그거는 하치장이지 언론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레기들이 쓴 나쁜 기사의 하치장 아닙니까? 거기서 아무리 뭘 찾아볼래 뭘 찾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오염된 언론 환경에서는 거기서 좋은 기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구속영장을 한 사람한테 300번을 발부해도 계속 발부해주는 판사는 또 뭡니까? 야 그만해라 이 정도 했으면 아직도 못 찾았냐? 아직도 못 찾으면 없으니까 못 찾는 거지. 300번을 찾으면 장판까지 다 뜯어야 돼요. 예? 어디 있겠습니까? 300번을 찾아가지고. 그런 판사도 제가 다 판사를 모욕하는 건 아닌데 지금 판사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오염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또 그런 판사가 영장판 담당하는 날 영장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수수색이라는 게 아주 기민하게 몰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자들 다 불러가지고 공개 환실이에. 그게 무슨 압수수색 영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장이라는 건 단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2, 3일만 하고 끝내야 되는 건데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죽치고 앉아도 한 달을 해요.
그건 업무를 보는 거지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잖아요.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건 은밀성, 신속성, 기밀성이 있는 거거든요. 딴 사람이 모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속하게. 이건 기자들 카메라 다 배치해 놓고 우리 압수하러 간다? 국정원이라고 정복 입고 오고. 옛날 정보부 직원도 그렇게는 안 다녔어요. 제가 정보부에 많이 끌려다닌 사람인데 신사복 딱 차려입고 오죠. 여기다가 국정원이라고 딱 팻말 묶고 찍어놓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파면돼요. 국정원 직원이 우리 사무실에 한번 몰래 왔다가 신분증을 한번 뺏겼거든요. 우리 비서한테 붙잡혀가지고. 그러면 신분증을 다 갈아야 됩니다. 국정원 직원들. 비표가 다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국정원 간부가 저한테 와가지고 사람은 안 돌려줘도 되니까 신분증은 돌려달라고 저보고. 예? 저를 찾아왔는데 옛날 제가 민통연에서 활동할 때 담당이 찾아왔어요. 상장이 승진을 했는데 제가 그때 국회의원이니까 함부로 올 수도 없으니까 아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와서 덕건이 하는 말이 쟤는 괜찮은데 안 데려가도 되는데 신분증은 돌려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내 업무가 신분증 찾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안 찾아오면 일주일 내에 못 찾아오면 신분증이 다 노출돼 가지고 전원을 다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명찰을 달고 다녀요. 명찰을. 이런 세상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언론 환경, 그 사법부, 검찰 여기서 이걸 이겨낸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를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이제 차츰차츰 좀 알게 되고 요즘에 견뎌내는 걸 보고서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견뎌낸다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보고 저렇게 견디라고 했으면요, 제가 당대표한테 할 적에 저한테 저렇게 했으면요 그냥 판 깨고 말아요. 날 잡아 넣어라. 왜냐하면 저는 대선 후보로 나갈 사람이 아니니까 판 깨버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근데 대선 후보로 나가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있기 때문에 판을 깰 수도 없고 매일매일 견디기는 참 힘들고 내가 힘든 게 아니고 주변 사람을 너무 괴롭히니까 그 주변을 다 괴롭히지 않습니까? 압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주변 사람 압박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380번 압수수색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380번 영장 발부한 판사 이름을 밝히라고 그래요. 380번 그 수색하려면요 인원된 연인원이 몇 명이겠습니까? 한 번에 20명씩만 나오면은 380번이면 7,600명 아닙니까? 밥 먹고 할 일이 없습니까? 장판을 뜯고 방탄 유리를 깼습니까? 아이고 더 이상 하면 제 입만 나빠지고요. 근데 이걸 끝장낼 수 있는 단절을 지킬 수 있는 선거가 내년 총선입니다. 내년 총선만이 아니고 내년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이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당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큰 일을 이룰 적에는 항상 당과 국민이 함께했습니다. 당이 앞장서고 국민들이 후원하고 함께할 때 그때 큰 일을 다 역사를 이뤄냈거든요. 4.19 혁명이 그런 거 아닙니까? 4.19 3.15 부정선거가 있을 적에 우리 당이 부정선거를 막 규탄할 때 그때 마산에서부터 학생들 시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확장돼서 4.19 혁명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80년 직전에 김영삼 당대표 후보를 당대표를 그때 의원 제명을 시켰죠. 국회에서.
그래가지고 부산 마산 부마 항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게 연장선상에서 80년대 광주 시민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체포해 가면서 구속시키니까 거기에 이제 저항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항상 이런 당과 같은 정치 세력하고 시민들이 함께할 때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87년 유한항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민우라고 하는 민한당 어영부영하는 사람이 제대로 전두환이하고 안 싸우니까 전두환이가 7년으로 끝내지 않고 호언을 해가지고 더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김대중 총재를 중심으로 해서 야당이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만들 적에 모든 제야하고 함께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민통연에서 실무 책임자였는데 모든 제세력을 다 하나로 묶었어요. 그때 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라고 해가지고 동교동 상동 다 할 것 없이 종교계도 다 하고 시민단체도 다 하고 해서 다 묶어가지고 6월 항쟁을 해서 결국은 막다 최루탄이 떨어졌어요. 저쪽이 최루탄이 떨어지니까 경찰이 방맹이만 갖고 싸우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6.29 선언을 하면서 항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두환 체제가 끝나고 그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처음으로 유신 체제가 끝나고 군부 독재가 끝났던 거예요. 그러고서 2016년에 박근혜 탄핵할 적에 광화문 촛불 집회가 이루어졌잖아요. 많이 나온 날은 213만까지 나왔습니다. 맨 마지막 날은 주말에는 160만, 170만 나올 때까지만 해도 저쪽 당 의원들이 탄핵에 참여할까 말까 망설였어요. 저하고 친했던 의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때 200석이 넘어야 되는데 쟤들이 참여를 20명 이상 30명까지 해줘야 200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간당간당해요. 그러니까 지들도 할까 말까 망설이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 주일에 토요일 날 12월 8일 날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광화문에만 나온 사람만 160만, 전국을 다 합치면 213만이었어요. 근데 찬성표, 탄핵의 찬성표가 213만 3표가 나왔어요. 10,000명당 한 표씩 나왔어요. 213만 표가 나왔는데 찬성한 국회의원 숫자가 213표였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15표 정도가 더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탄핵을 해서 파면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는 없어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대통령을 탄핵해서 대통령을 파면합니다 하고 땅땅땅 보셨잖아요. 이정미인가요? 그 재판장이 하도 경황이 없어서 머리에 핀도 그냥 달고 나오셔가지고 그런 감동적인 그 장면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항상 이 큰 일에는 당이 앞장서고 당이 대우를 정비하고 시민들과 함께 해야 돼요.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부터 8.15까지가 지금이 3월 25일이니까 4, 5, 6, 7, 8, 5개월 8.15 광복절까지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이런 대일 구력외교를 했지 않습니까? 수산물도 풀어줘야지, 방사능 오염수도 배출하지, 한국 출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하는 거예요. 강제 징집을. 한반도 출신 노동자래요. 강제 징집해놓고. 위안부 합의 지키라는 거죠. 이런 영수증을 청구서를 잔뜩 받아갖고 왔잖아요. 그러고 내가 책임진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책임져보라고 그래요. 용기는 있어야 해요. 뭐라고요? 용기가 뭐라고 일본 뭐라고 누구 말을 했더구만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되게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되게 겁이 많으니까 자기가 용고인인 척하는 거예요. 이런 구력에게는 우리 역사상 처음입니다.
김대중 오부지 선언 얘기를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김대중 오부지는요, 김대중 대통령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대중 대통령을 일본에서 납치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일본은 큰 걱정해서 정상회담을 때 이걸 어떻게 사과할까. 근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고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라. 나를 납치한 걸 사과하기 전에 우리 식민 지배한 거를 반성하고 사과해라. 그러니까 오부치가요 그 말에 꼼짝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건 엉뚱한 사람이 그걸 팔아먹고 이용하려고 앉았어요. 언감생심이죠. 이런 것을 잘 끌어가는 게 금년 8월까지고요. 결정적인 게 내년 총선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이제 이길 수 있느냐 쉽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기는 건 참 애석한데 이기는 것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특히 지난번에 우리가 지역구에서 163석을 얻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로 열린 더불어시민당하고 합쳐서 17석. 그래서 180을 얻었는데 그게 우리 역사상 최고로 많이 얻은 거예요, 우리가. 그때 당대표가 누구였게요? 네?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해야 되고 사심을 버려야 돼요. 제가 그때 완전 경선을 하고 시스템 공천을 해서 제 측근들이 다 떨어졌어요. 저하고 30년씩 같이 한 사람들이 다 떨어졌어요. 경선을 해가지고. 참 미안한데 당을 이끌어 가려면 도리가 없어요. 이겨야 되니까.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야 되니까. 제 후보가 나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제 측근이 나가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제 측근이 안 되더라도 이기는 게 저는 우선한다고 한 거예요. 사심 없이 시스템 공천을 잘 해가지고 이기는 후보를 잘 가려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난번 180석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180을 확보하면 뭘 할 수가 있죠? 패스트트랙을 할 수가 있죠. 단독으로. 이상한 무소속 끼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사람 신세질 거 없잖아요. 단독으로 하면은.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이 아주 이기는 게 중요한데 특히 수도권이 중요해요. 서울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울의 풍향이 전국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이 49개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41개를 이겼습니다. 강남 3구하고 몇 군데 빼놓고 다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41개를 또 이긴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2개 내지 3개 정도는 이길 가능성도 있어요. 추가로 41개 다 지키고 추가로 제가 보니까 저 하는 사람들 제가 이제 정치를 해서 저거 하면 저는 떨어지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데가 한 2-3군데 좀 보여요. 그런데 가서 우리가 이기면은 43개 내지 4개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우리 박찬대 최고 오셨는데 인천은 2군데 빼고 다 이겼어요. 마저 2군데 찾아오세요. 응? 가능해요. 인천 2군데 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 요새 하는 거 보면은 그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경기도도 59개 아닙니까? 51개 이겼잖아요. 저 동부 쪽만 졌어요. 동부 농촌 지역 중심으로. 나머지 지역은 다 이겼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또 많이 이사를 갔어요. 동부 지역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그쪽 경기도 출신 의원들 우리가 아는 사람이 없죠 지금.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쪽 의원들 이름을. 어제 무슨 어디 사천 어디 국회의원 그 체포영장 동의안 나왔다는데 저 이름 처음 들어봤어요. 응? 이름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사람들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 의석보다 더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힘덕이 아니고
완전히 저쪽에서 이제 우리한테 맞으면 투항을 하게 돼요. 투항을. 그럴 거 아닙니까? 내년 총선이 정말 중간평가 선거예요. 딱 2년 만에 치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1년 동안 헌 짓을 보면은 내년까지 얼마나 더 민심을 많이 잃겠습니까? 민심을 잃을 일을 골라가면서 하잖아요. 지금 일본 문제 그렇죠. 아이들 노동자들 탄압하는 거 그렇죠. 정책마다 전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유기적으로 정책이라는 게 연결돼 있는데 그런 걸 잘 몰라요. 하나하나 토막 내 가지고 전부 극단적인 걸 해요. 그러니까 삼지 막 벌집을 쑤신 것 같아요. 말벌집을. 조심해야 돼요. 말벌 여름에. 응? 제가 세종시 산속에 사는데요. 제일 신경 쓰는 게 말벌입니다. 안 나요. 잘못하면 병원에 가야 돼요. 내년 총선이 그런 선거가 될 겁니다. 전국의 253군데에서 각종 격전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저는 내년 총선은요 민주당의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겨도 좋고 저도 좋은 게 아니에요. 못 이기면은 우리가 더 정말로 국민들한테 맞으면 사과할 수 없는 죄를 짓는 거거든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저는 이제 정치를 다 끝낸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에 대한 우리의 무슨 소명, 그걸 독일에서는 베루프라고 그럽니다. 베루프, 소명, 하느님의 부름이라는 뜻으로 하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들을 섬기는 자세로 1년 동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진정성 있게 해야 돼요. 무슨 좋은 말로 사탕 발림이 아니고 진심으로 감동을 느끼게끔 그렇게 하면 안 떨어집니다. 제가 서울에서 5번 하고요. 세종에 가서 2번 거듭됐잖아요. 세종 사람들이 왜 저를 찍어줬겠어요? 제가 그동안 한 말, 한 정책, 하는 행동이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찍어준 거 아니에요. 세종시 제가 면 이름도 모르고 갔는데 전동면에 지금 살고 있는데 정동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만큼 정치에서는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진정성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중간층이 어떻다 이거 다 신경 쓸 거예요. 투표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길 수 있다. 내가 참가하면은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면은 그분들이 참여합니다. 근데 그게 희망이 안 보이면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얻었던 표만 다 얻어도 너끈히 이기잖아요. 충분히 이기잖아요. 이런 자세로 지금부터 금년 8월까지 굴욕에게 대해서 아주 준엄하게 심판을 하고 내년 4월까지 주위 사람들에게 아주 진정성 있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저는 충분히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에서는 정말 사심 없는 공천을 하고 좋은 사람을 잘 영입을 하고 이 숫자만 많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당에 지향하는 방향,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평화 통일을 위한 반독재 민주화를 위한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 교도소 가도요 괜찮아요. 저희가 있을 때는 냉골이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콩밥도 안 주고 보리밥도 안 줘요. 콩보리가 더 비싸서 다 쌀밥 줍니다. 쌀밥 줘요. 그 사식도 없어졌어요. 먹을만 해서. 그러고 옛날에는 재래식 변소해가지고 막 냄새나고 막 그랬는데요. 요즘엔 전부 수세식으로 바뀌었어요. 이 선크림도 팔아요. 제가 면회 가서 사물을 넣으려고 보니까 선크림을 팔더라고요. 일회용 커피도 봉지 커피도 팔고.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싸울 때 싸울 만큼 싸우고 역사를 열어나간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민선회처럼
옛날처럼 오프라인만 하는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온오프를 합쳐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하고 또 때로는 오프라인에 모여서 서로 정이 맞아야 되거든요. 모여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니까 온오프를 자꾸 해가면서 좋은 정당 활동의 사례를 보여주면은 국민들이 그에 감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 모범적으로 하고 서울시당이 그런 좋은 사례를 개발하고 경기도도 경쟁적으로 개발을 하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이 수도권에서만 우리가 지난번 의석을 얻은 것 플러스 2석, 3석씩만 더 얻으면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저 사람들 지난 1년 한 거 보면은요. 앞으로 1년 동안 하면은 지지율이 하나도 안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질지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언론이 막 1대1로 보도하는데 1대1이 아닙니다. 그 기계적 막 균형이라고 하는데 160 우리가 구석인가요? 그 중에서 한 150석은 다 그 당이 일치 단합해서 하고 한 10명이 이상 보리알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막 굉장한 것처럼 1대1처럼 보도하잖아요. 그렇게 언론이 마지막 사이비 균형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보지 말고 저처럼 하세요. 저는 아침 7시 반에 그 김어준의 제가 아침에 하는 스케줄이 있어요. 아침 스케줄이 일찍 일어나서 7시 5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그거 먼저 봐요. 진짜 겸손은 힘들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유튜브들 있잖아요. 뭐 언알바부터 시작해서 쫙 있어요. 네? 황희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개인 유튜브 좋은 것들이 한 10개 돼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제목 그렇게 보고 찾아가서 이렇게 좀 보고요. 오후에 또 고발뉴스 4시쯤 하잖아요. 예? 그거 봐요. 그럼 하루가 웬만큼 다 스크린이 돼요. 9시에 더 탐사해서 하는 거 있어요. 그거 보면 이제 심층적으로 더 들어가요. 예? 그러고 또 이제 밤 10시 넘으면은 새날 또 보면은 거기 또 이제 실컷 욕 많이 해요. 예? 그렇게 보면은요 거의 다 정리가 됩니다. 하치장에 가서 뭐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정보를 전달해주는 우리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 얘기가 저보다도 훨씬 더 절절하고 그 정확해요. 저도 그거 보면서 많이 깨달아요.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거 찾아보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뉴스 하려면은 그걸 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기성 언론 가지고 아무리 풍악을 울려도 잘 안 속아요. 이제는 많이 단련이 된 거예요. 교육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난 1년을 우리가 참 힘들게 살았는데 내년부터 그 좀 편하게 건강하게 우리끼리 좀 이렇게 그 서로 잘 살려면은 이겨야 돼요. 저는 정치하면서 그 지는 선거는 참 싫어요. 그리고 그건 도리가 아니고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고요. 저도 뭐 이제 현역에서 은퇴는 했지만 열심히 하게 했어요. 그 시도당으로 제가 다니면서 이제 강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기는 선거, 공감하는 국민들하고 함께하는 오늘 아마 그 집회가 굉장히 크게 대규모 집회를 하는 모양인데 그 제가 지난주에 거기 가봤거든요. 아주 절절해요. 절절한데 하여튼 여러분들 그 마지막까지 꼭 아까 말했잖아요. 그 기초의원 지역구당 100표 그 차이를 우리가 진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 253개당 1000표 그 차이로 진 겁니다. 문세표라고 3표 차로 진 사람도 있어요.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국회의원 못하고 있어요. 그 3표 차이로 져가지고 그런 결과를 참 그분 훌륭하신 분인데 안타깝게 됐는데 하여튼 문세표도 지는 건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기는 선거 그렇게 해서 저한테 야 왜 떨어져 그런 소리 안 들어야 돼요. 임종성 의원
김영호 의원, 박찬대 의원, 내년 4월달에 당선돼 가지고 밥 한번 사요. 네, 고맙습니다.